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와인의 종류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는 버건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부르고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르고뉴 지역은 요 위쪽이 여기가 파리죠. 파리 밑에 부르고뉴 지역에 여러 군데에서 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크게는 이제 샤블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샤블리는 여기는 화이트 와인만 생산해요. 자,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은 부르고뉴에서 어떤 품종을 쓴다고 그랬죠? 샤르도네이, 샤도네이, 샤도네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샤블리라고 써 있는 와인은 샤도네이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구나. 화이트 와인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꼬트 드니라는 데가 있고, 꼬트 드본, 꼬트 샬로니스, 마코네, 보졸레. 보졸레 있네요. 보졸레가 뭐죠? 보졸레 누보, 햇과일, 누보가 뉴죠. 새로운 보졸레에서 나온 햇 와인이라는 거예요. 가메라는 품종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졸레 누보도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꼬뚜드니라는 부분. 꼬뚜드니 그리고 꼬뚜드봉. 요 샬로네이스나 마코네 여기에서는 뭐를 생산하냐면 화이트 와인을 많이 생산합니다. 자, 다음엔 꼬뚜도르라고 하는 이 꼬뚜도르라는 뜻이 황금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직역하면은 황금 언덕이지만 사실은 꼬뚜도리앙이라는 거래요. 이거는 꼬뚜도리앙이라는 거, 도리앙은 동향의 언덕. 그래서 이 언덕에 쫙 보면은 거의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면은 포도나무 잎이 황금색을 띄어서 쫙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된대요. 그래서 황금의 언덕이라고 꼬뚜도르. 그래서 도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와인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금. 왜 황금이라는 걸 썼느냐? 바로 이 꼬뚜도르가 이 와인을 만드는데 부르고뉴에서 아주 비싼 와인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겠죠. 이곳에서 만드는 제일 유명한 와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폴레옹이 사랑했던 와인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사랑했던 와인은 무엇인가? 바로 왼쪽에 여기 주브레 쌍베르땡이라는 와인입니다. 주브레 쌍베르땡, 주브레 쌍베르땡, 쌍베르땡. 요 와인이 바로 나폴레옹이 그렇게 사랑했대요. 나폴레옹은 원래 전쟁 갈 때 전투 전날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마시던데 이 작전 회의 때문에 이 와인을 잘 못 마신 거예요. 한 병 정도는 까야 되는데 마시다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뭐 찝찝하게 가서 워털루 전투에서 졌다고 하죠. 그리고 뭐 나폴레옹은 보통 이 출정을 할 때 와인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와인은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들 병사들한테도 나눠주죠. 그래서 와인은 로마 군사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군수 물자였어요. 다시 돌아와서 부르고뉴의 두 와인을 비교한다면 바로 여기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주브리 샹베르텐과 샹볼 뮤지니라고 그래요. 샹볼 뮤지니 이 두 와인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주브리 샹베르텐이 남성적이라고 한다면 샹볼 뮤지니는 바로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트레이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뭐 와인샵도 보면 샹볼 뮤준이라는 이름 많이 써요. 그리고 자기 아이디로 할 때 샹볼 뮤준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주변에 샹벨땡 쓰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샹벨땡 발음이 그래서 그렇죠. 샹볼 뮤준이 뮤즈 네?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샹볼 뮤준이는 어때요?
이 와인은 뭘로 만들었어요? 피노누아로 만들었다. 당연히 보르고뉴 와인이다. 보르고뉴의 피노누아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주베르 쌍베르땡과 쌍벽을 이루어서 주베르 쌍베르땡이 남성적이라면 샹벌 뮤지는 여성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굉장히 실키한, 굉장히 델리킷한 섬세한 와인이다. 자, 에세조라는 데서 나오는 이 와인, 이 로마네 꽁떼, 우리 정말 앞서 본 로마네 꽁떼라고 그러죠. 이 로마네 꽁떼 와인은 정말 비싸요. 이게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DC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CR이라는 걸 보면 도멘드라 로마네 꽁떼 요 DCR 요거는 최고급 와인. 그래서 여기에서는 와인을 보통 한 병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트로 파는니다. 그래서 뭐 8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한 병이 8천만 원이 아니라 그 여러 군데에서 만든 거를 같이 집어내요. 그 지역. 그래서 라타시, 뭐 여기 라타시라든지 로마, 리시브로, 로마네 꽁띠, 에세조, 그랜 에세조, 꼴똥, 몽라쉐, 뭐 이렇게 여러 12병을 하나로 세트로 해가지고 이걸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많까. 그러니까 내가 에세조의 와인을 먹기 위해선 로마네 꽁떼, 비싼 로마네 꽁떼 이거를 사야만이 에세조 요 와인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 껴있는 화이트 와인 하나 있죠. 뭐라고 써있죠? 몽라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몽라쉐라는 화이트 와인은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긴 라벨 잘 기억해 주세요. 다 비싼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화이트 와인이 하나 있는데 몽라쉐라고 써 있네요. 이 몽라쉐 와인은 비싼 와인이에요. 우리는 화이트 와인은 좀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게 뭐 와인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뭐 레드 와인을 먹어야지 와인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화이트 와인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풍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품격도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또 레드 와인에 비해서 조금은 싸요. 그러나 화이트 와인이 싼 와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화이트 와인들이 있어요. 아까 샤토 디캠 10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샤토 디캠 그 디저트 와인도. 근데 대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제 뭐 화이트 와인 하면은 뭐 딴 데들도 만들겠지만 역시 프랑스의 부르고뉴예요.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은 뭘로 만들어요? 샤도네이, 샤르도네 한 가지로만 만들어요. 근데 포도는 샤도네이 포도로 쓰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샤도네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비싸니까 부르고뉴의 샤도네이를 안 먹어보고 이제 가성비 좋은 칠레나 뭐 아니면 미국 샤도네이를 먹었어. 미국 샤도네이. 그러면 미국 샤도네이는 어떠냐면요. 그거는 굉장히 오키하죠. 오크나무를 많이 써서 오크칩을 타든지 싸구려는 그래서 굉장히 버터리하고 약간 유질감이 굉장히 세요. 워낙 미국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캘리포니아 그쪽에서는 샤도네이가 그냥 아주 열대 과일의 어떤 그런 풍미가 그냥 빵빵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르고뉴 지역의 화이트 와인은 부르고뉴는 그렇게 더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가장 유명한 뭐 샤블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샤도네이로 만들지만 전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추운 지방이에요. 기후가 서늘해요. 그리고 토양 자체가 뭐 굴껍데기 뭐 이런 뭐 있는 석회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와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품종을 샤도네이니까
아, 미국 샤도네이를 내가 먹어봤어. 근데 이거 뭐 오크 향이 많이 나고 버터리하고 그리고 뭐 약간의 뭐 아몬드 무슨 약간 뭐 카카오 향도 나고 뭐 이렇게 기억한다면 그거는 그래서 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요쪽 그 버건디, 브루고뉴 쪽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샤블리라는 곳이 있어요. 샤블리는 와인 자체에 샤블리라고 써 있습니다. 샤블리. 샤블리라고 써 있으면 무슨 포도로 만들었어요? 샤도네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온이 서늘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따뜻한 지방에 열대 과일 향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는 석회석이니까 어떻게 돼요? 산도가 높은 거죠. 석회. 네?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날씨가 서늘하니까. 그리고 가볍죠. 그리고 단맛이 별로 없어요. 왜? 태양이 많이 장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드라이한 스타일로 라임이나 레몬, 풋사과, 사과의 상큼한 과일 향이 난다. 농익은 과일이 아니라 상큼한 과일. 그러니까 그 과일의 향을 순수함을 그 때로와가 갖고 있는 그리고 포도가 그 때로와에서 자라난 그 순수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와인을 숙성할 때 오크 사용을 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캐가 적다라는 거죠. 아로마 쪽에 아로마에 보다 포커스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샤블리는 뭐랑 먹으면 좋아요? 샤블리 와인을 뭐 한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샤블리 와인을 샀다 그러면 굴 최고로 치죠. 그리고 해산물, 우리 많이 좋아하는 회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샤블리 와인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샤블리는 굴하고 가장 맞는다고 그래요. 왜 굴하고 맞느냐? 그 지역의 땅이 막 그 옛날 바다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석회 그게 있는데 굴껍데기가 석회 쪽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굴하고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 하는 말이고 어떤 음식하고 먹어도 산도가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샤도네이로 만드는 또 다른 지역의 와인이 꼬르동 샤르마뉴라는 게 있어요. 꼬르동 샤르마뉴는 이 꼬르동이라는 그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이 꼬르동 샤르마뉴에서는 피노누아 그리고 꼴통밭에서는 피노누아하고 꼴통 샤르마뉴에서는 샤르도네 와인만 생산해요. 그러니까 샤르도네만 생산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아까 몽라시에 보셨잖아요. 몽라시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비싸다고 그랬죠? 자, 몽라시에는 두 개의 몽라시가 있어요. 몽라시에 몬트라시에 몽라시에 첫째가 샤샤누 몽라시가 있고 두 번째 빌라니 몽라시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둘 다 샤도네이로 만드는데 샤샤뉴는 과일 향이 진해요. 그리고 오크 숙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버터향.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샤도네이를 만드는 생산 그랑꾸리밭 몽라시의 절반이 어디에 있어요? 샤샤뉴 몽라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저 포이동에 최고의 뭐를 생산하는 것들이 절반 이상이 거기에서 생산한다. 포이동에서. 그 포이동이 샤샤누 몽라시예요. 지역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포도로 만들어요? 샤도네이. 자, 두 번째는 필리니 몽라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필리니 몽라시는 샤샤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크 숙성을 많이 해서 과일 향이 진하고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필리니 오크를 필리니 오크를 빼버려요. 오크 숙성을 최소. 그래서 아로마를 최대한 살리죠. 그리고 여기에 미네랄 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필리니 몽라시라고 써 있어요. 샤블리라고 써 있어요. 샤샤는 몽라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와인은 대체적으로 물론 메이커가 누구냐, 와인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고시앙이나 뭐 아니면 와인 그 만드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어떠한 풍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내가 샤샤누 몽라쉐를 선택했으면 농익은 과일 향이 쫙 나면서 오크의 그 버터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당감을 유질감을 좀 느낄 수 있죠. 그죠? 이게 그 말로아틱 그 발효라고 그래요. 퍼멘테이션. 그래서 말로아틱 그 퍼멘테이션을 하면은 이제 이게 좀 더 부드럽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필리니 몽라쉐를 샀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과일 향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네랄 향이 미네랄 향이라기보다 미네랄 어떻게 보면 그 테이스트가 상당히 좀 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코네라는 부분 아까 나왔었죠. 지도에서 밑에 마코네는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후가 온화하죠. 여기에서 생산된 샤르도네이는 어때요? 우리가 시트러스라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시트러스. 요거는 더운 지방일까요? 시트러스라고 할 때는 아주 더운 지방보다는 요거보다 온화한 쪽이 시트러스예요. 제주도에서 시트러스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더운 데에서는 와인에서 어떠한 향이 나냐면 바로 핵과라고 그래. 핵이 뭐냐면 여러분 그 복숭아 보면 이렇게 복숭아 씨가 크죠. 그리고 복숭아가 있잖아요. 자두. 이런 것을 핵과류라고 해요. 그래서 열대 과일 향이 느껴진다. 그래서 버디감도 열대니까 어떻게 돼요? 버디감이 묵직하죠. 풀바디 쪽으로 간다. 구조감도 단단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뿌이피스예요. 그래서 이 뿌이피스라는 것이 바로 와인의 한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뿌이피스. 그러니까 뿌이피스네 그러면 이건 마코네 지역에서 만든 샤도네이 화이트예요. 뿌이피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마코네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코네에서 부르군요. 그다음에 메르소라고 해요. 소피 마르소가 아니라 메르소입니다. 메르소. 그냥 여기서 샤도네이만 있어요. 레드 안 키워요. 여기는 우리 그랑크리 밭으로 따진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랑크리 밭이야. 여기는 뭐 2등급 밭이야. 이렇게 정하는데 메르소에는 그랑크리 밭은 없어요. 그런데 품질이 굉장히 프리미엄급인데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가성비가 좋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이트 와인을 할 때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아까 루아르 얘기했죠. 루아르가 어디예요? 보르도 위쪽이에요. 루아르. 보르도 위쪽. 그러니까 보르도 위쪽인데 거기에 이름이 뿌이피메라고 그래요. 아까 뿌이 나왔잖아요. 마코네 지방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코네 뿌이피세 방금 전에 얘기했죠. 뿌이피세예요. 보르고뇨의 뿌이피세예요. 이거는 뭐예요? 샤르도네로 만든 거예요. 당연히. 마코네에 있는 겁니다. 근데 뿌이피세랑 발음이 비슷하게 뿌이피메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디예요? 루아르 지방이라는 거예요. 루아르. 보르도 쪽이라는 거예요. 보르도 위쪽에 있는 루아르. 그리고 포도가 뭐예요?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거예요. 두 개 양대 산맥,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근데 소비뇽 블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오크 숙성을 해요. 보통 소비뇽 블랑은 오크 숙성을 안 합니다. 오크 숙성을 안 하고 왜? 소비뇽 블랑 자체가 매우 아로마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포도 특성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오크를 안 했을 때 그 산도가 아주 쨍한 산도, 그러니까 애시디티가 높으면서 그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풀향과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였는데 여기에 바로 오크 숙성을 하니까 스모크가 느껴진다 해서 블랑 퓨메, 퓨이 뭐예요? 이게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향이 느껴진다고 해서 연기향이 느껴지는 블랑, 하얗다. 그래서 블랑 퓨메라고 또 해요. 블랑 퓨메. 그래서 뿌이 퓨메라는 게 뭐예요? 뿌이 퓨메는 이거는 샤도네이가 아닌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이쪽 대서양 쪽 루아르 지역에서 만든 화이트 와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퓨메 블랑,
퓨메 블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맞죠? 블랑 퓨메라고 했던 것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자, 이거는 미국 와인의 개척자 하면은 딱 로버트 몬답이에요. 로버트 몬답이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소비뇽 블랑이 굉장히 저가에 그냥 막 미국은 그냥 심어서 그냥 막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니까 아주 싸게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비뇽 블랑은. 근데 이거를 오크 숙성을 해가지고 부케를 막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의 여기 보르도의 블랑 퓨메를 거꾸로 해서 퓨메 블랑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상표를 만들어서 퓨메 블랑이라는 것은 바로 사우비뇽, 캘리포니아의 소비뇽 블랑을 오크 숙성을 진하게 한 그러한 와인인데 그 방법을 상표권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로버트 몬다비가. 그래서 누구나 이제 퓨메 블랑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퓨메 블랑 하면 뭐예요? 퓨메 블랑은 샤도네이가 아닌 소비뇽 블랑을 오크 숙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기존의 소비뇽 블랑과 다른 그런 약간의 스모크 향이 나는 거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나라별로 유명한 와인 품종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그러면 이태리에 집중으로 들어가서 뭐 이것도 뭐 상당히 이따만한 책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전 세계적인 와인이 보통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버르도 스타일, 부르고뉴 스타일 쉽게. 그리고 구대륙 스타일, 신대륙, 미국이나 이런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데 스타일. 이렇게 나눠서 보다가 각 나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들어가죠. 자, 이태리는 유명한 와인 산지가 요 세 개. 처음에 피에몬트, 그리고 토스카나, 베네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풀리아, 시실리 이렇게만 나눠지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앞서 한번 말씀드린 피에몬트 지역에는 바로 바르바레스코. 바를로는 남성적, 바르바레스코는 여성적. 되겠죠? 자, 피에몬트 지역에는 바로 바를로와 바르바레스코가 있는데 요 사용하는 그 토스카나 지역 죄송합니다. 이 바를로는 바로 네비올로라고 하는 포도를 써요. 이 네비올로라는 포도가 굉장히 두툼하고 이 포도로 만들면요. 이 피에몬트에서 만든 바를로는 이건 숙성을 엄청나게 오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돼야 마실 수 있어요. 이 바를로 보이스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요 참 재밌는 스토리죠. 이 피에몬트 지역이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50년대 뭐 40년대 그때들도 60년대까지 우리 공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골의 처녀 총각들이 다 도시로 나가죠. 그러니까 도시로 나가고 왜 그랬을까요? 시골은 못 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에몬트 지역이 그 예전부터 그 포도 농사를 져서 와인을 만들던 그런 농부들이 못 살았어요. 왜 못 사나 봤더니 여기는 이 포도를 갖다가 포도도 팔지만 와인을 만들면은 그 큰 바리크라는 오크통에다가 슬로바니아의 그 오크통이 어느 나라에서 만드냐에 따라 달라요. 슬로바니아 쪽에서 만드는 오크통, 미국 오크통, 프렌치, 그러니까 프랑스 오크통, 그리고 미국 오크통, 그 어디에서 만든 오크통이냐에 따라서 숙성했을 때 부케의 향이 달라요. 그리고 그 오크통도 첫 번째 오크통이냐 두 번째냐 다르다고 했죠. 자, 바를로는 엄청나게 큰 그 오크통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줄기도 집어넣고 뭐 막 그래가지고 이 와인을 만들어요. 바를로 와인을. 그러면 그 바를로 와인은 탄닌이 약할까요? 셀까요? 매우 셉니다. 그러니까 그 탄닌이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쫙 부드러워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표현으로. 그래서 열리려면 한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서 와인을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와인도 못 팔고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그래도 우린 전통을 지켜야 되는 기업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거를 젊은 그 어떤 애가 우리가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딱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요 그 뭐예요 그 피에몬트 여기 넘어가면 바로 뭐가 있어요 프랑스의 보르도 쪽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쪽 프랑스의 프랑스의 지역을 갔더니 웬걸 프랑스는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 와이너리에 있는 와인 사장이 sorry 그러면서 포르쉐에다가 짐을 막 실으면서 sorry 나는 지금 휴가 떠난다 니스로 그 비싼 별장들이 있는 니스의 내 별장으로 휴가 떠난다는 거예요. 포르쉐 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와라. 나중에 가서 봤더니 걔네들 그렇게 잘 살아요. 왜 잘 사냐? 봤더니 포도도 믹싱을 하고 그리고 프렌치 오크 조그만 오크통에다가 넣어서 숙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바를로에 있는 애들이 그 갔었던 사람이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와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큰 그 아버지 때의 그 유명한 그 큰 그 배럴 오크 배럴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도끼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양조법을 시도하고 그래서 이 바로바레스코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으로 되는데 첫걸음을 뛰는 거예요. 요 말로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술자리에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투스카니. 토스카니 지방에서는 무조건 끼안티예요. 그래서 끼안티, 그 끼안티와 끼안티 클라시코가 있는데, 자, 왜 이게 클라시코가 나왔냐? 토스카니 지역에서 원래 끼안티를 만들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끼안티, 뭐로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포도가 산지오 베제라고 그랬어요. 산지오 베제. 요거는 무슨 뜻이냐? 산지오, 베제, 제우스의 피라는 거예요. 제우스 아시죠? 신의 왕. 신에서 제일 높은 신. 그 제우스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대강 피 색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진한 색은 아니죠. 피 색깔. 자, 그리고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다 끼안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조. 그러니까 원조라는 말 붙이잖아요. 원조 족발. 그래서 원조라는 걸 넣어서 클래시코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끼안티를 만들던 곳이 끼안티 클래시코라고 했고 그 끼안티가 유명해지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만든 대들이 끼안티라고 그냥 이름을 쓰는 겁니다. 끼안티의 와인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닭그림이 있죠. 이 닭그림이 왜 나왔냐면 뭐 전쟁이 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하면서 야 국경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 그러면은 닭이 아침에 꼬꼬닥 울면 각 그 지역에서 꼬꼬닥 울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먼저 달려서 해가 지기 전에 깃발 꽂는 곳 거기까지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닭을 갖다가 막 잘 먹이고 왜냐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울라고 잘 먹이고 그냥 막 씻겨가지고 그래서 딱 놔뒀어요. 한쪽에서는 닭을 먹이지도 않고 막 재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닭을 딱 놨어. 그랬더니 어느 닭이 먼저 울었을까요? 먹이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운 닭이 먼저 꼬꼬댁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영토를 늘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닭을 여기다 끼안티의 닭을 문장으로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그 몬테풀치아노라고 있죠. 그래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뭐 BDM,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자, 그다음에 이제 베네토. 베네토 하면 유명하죠. 뭐 베네치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네토에
베네치 하면 뭐 생각나세요? 로미오 앤 줄리엣. 로미오 앤 줄리엣. 로미오 앤 줄리엣.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랑 이야기는 달콤하죠? 그러니까 약간 달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네토 지역의 가장 유명한 그 술은 요건 꼭 알아주세요. 아마로네라는 술이. 아마로네. 베네토 지역에서는 아마로네라는 술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굉장히 독특해요. 아마로네는 아파치멘토라고 하는 아파치멘토. 양조 방법을 써요. 아파치멘토. 아파치멘토가 뭐냐? 이거 건포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반건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도를 그늘에 말려요. 그럼 수분이 빠지죠. 아까 아이스 와인도 수분이 빠지고 귀부 와인도 수분이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당도가 높아진 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도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아파치멘토 방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포도처럼 만들어서 포도를 약간 반건조시켜서 그걸로 당도가 높아진 걸로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파치멘토 방식으로 만든 대표적인 와인이 뭐예요? 베네토 지방의 아마로네예요. 원래 레치오토라고 하는 그 좀 단 와인을 만드는 건데 그 단 와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깜빡 잊은 거예요. 단 와인을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중간에 발효를 멈추면 단 와인이 되잖아요. 근데 깜빡 잊고 발효를 멈추게 못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스트가 아주 당을 끝까지 먹는 애예요. 막 먹어가지고 알코올 도수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원당 그 약간 잔당감이 있어서 마시면 워낙 그 이게 풍부하니까 과실량이. 그러니까 이게 탁 먹었을 때 약간 단맛이 있는 듯한데 사실은 당도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알코올 도수가 높죠. 그래서 이게 괜찮더라 해서 이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아파치멘토면서 달지 않은 레치오토라는 단 와인을 만들지 않고 드라이한 와인입니다. 드라이한 와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로네는 굉장히 이것도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이니까는 이 쓰고 난 뭐야 요걸 가지고 아파치멘토 방식으로 만든 포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재탕해서 쓴 걸 리빠소라고 해요. 리빠소. 그래서 리빠소라고 써 있는 건 뭐냐? 아마로네보다 한 등급 아래 아파치멘토로 만든 아마로네 만들고 난 찌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탕해서 만든 그 와인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아마로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에는 이태리 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슈퍼 투스카니. 슈퍼 투스카니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르도 방식을 따른 거다. 자, 이태리는 이태리 나름대로 와인의 완전 종주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피에몬트 지역의 바를로 야, 우리 전통을 지켜야 되는 기여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냥 막 부시고 그러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혁명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태리가 얼마나 그 자기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비올로 한 종 가지고만 만들어요. 그리고 끼안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산지오베제라는 그 포도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야, 어디 그 후진 프랑스의 그 포도를 쓰냐라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슈퍼 투스칸이라는 것은 그 토스카니 그 지역에서 토스카니 지역에서 완전히 이단아야. 보르도 방식으로 프랑스 품종, 까베네 소비뇽 혹은 메를로 이런 포도를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이건 프랑스 품종이란 말이에요. 산지오베제 또 네비올로 이거는 어디에? 이태리 품종이에요. 프랑스 품종을 와서 믹싱을 하는 거예요. 한 종류도 아니고 막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포도를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종류의 포도만 쓴 것이 맛있느냐 아니면 믹싱을 한 게 맛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종류 포도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싱글 몰트 위스키는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싱글 몰트 맛이 없어요. 근데 블렌딩 하면 이거죠. 얘가 보니까 약간 단맛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럼 단맛이 있는 걸 조금 섞고 야, 조금
탄닌이 좀 더 셌으면 좋겠다. 그럼 탄닌 센 나에 넣고. 그래서 섞어서 만들면 어때요? 그게 더 입맛에 맞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블렌딩 와인이 사실은 더 맛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가인 경우에. 고가에서라면은 싱글 몰트 위스키처럼 하나 가지고 만든 하나의 품종 가지고 만든 게 좋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태리 슈퍼 투스카는 말씀드린 보르도 방식, 즉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포도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티나넬로라고 하는 얘도 굉장히 고급이죠. 티나넬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스는 산지오베제예요. 산지오베제.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멜로나 뭐 그 밖에 프랑스 품종을 섞어서 이제 만들고 사시카이아 원조죠. 그 솔라리아 이 굉장히 비쌉니다. 슈퍼 투스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슈퍼 투스칸 하면 뭐예요? 이태리의 원래는 저 끼안티 하면은 네비올 저 산지오베제라는 거 하나 쓰고 BDM 하면 저 산지오베제의 그 뭐죠 변종 그걸 쓴 건데 바를로 하면 네비올로라는 포도 그걸로 만든 건데 그게 아니라 슈퍼 투스칸이라고 하면은 얘는 썩은 거다. 그리고 비싸다. 자 스페인 스페인은 사실 재배 면적은 포도 재배 면적은 세계 제일 넓어요. 근데 생산량이 별로 안 좋아. 왜? 환경 조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세계 3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템프라니오라는 템프라니오를 템프라니오 템프라니오가 뭐라고 그랬죠? early harvest라고 했죠. 일찍 생산을 그러니까 수확을 한다고요. 왜? 온도가 높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템프라니오는 굉장히 섬세하고 좋은 향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뭐 그라시아노, 뭐 모나스트레아, 무드베르도라고 하죠. 모나스트레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마카베오, 마카베오를 우리가 잊을 수 없는데 걔는 왜 그러냐? 바로 여기 우리 스파클링 때 다뤘던 까바를 마카베오라는 품종으로 비우라 비우라 얘네들이 바로 스페인은 까바를 꼭 기억하세요. 까바. 자 독일은 뭐예요? 얘기했죠. 리슬링이에요. 독일 하면 리슬링은 소비뇽 블랑 아까 얘기했죠.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화이트 품종이라고 그래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리슬링 사람들이 잘 독일의 리슬링이 뭐 달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카비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독일에서 안 달아요. 그 독일의 리슬링을 먹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 리슬링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식이라든지 아니면 한식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음식과 먹을 때 화이트 와인으로 리슬링을 가져가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약 90%가 화이트 와인이었대요. 화이트 리슬링으로 만든. 근데 프렌치 패러독스 뭐 불란서 사람들 뭐 심장병이 적더라 뭐 이런 거 그거 이후로 레드 와인이 선호돼서 지금은 뭐 한 30% 정도가 레드 와인을 만든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가장 비싼 거는 이제 바로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이저예요.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이저라고 써 있는 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수확 시기에 따라서 변화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찌그러들죠. 그리고 귀부 그 포도 그러니까 보토리토스라는 보톡스처럼 보토리톡스에 걸리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아우스레이저라는 건 손으로 픽업했다. 자, 영국은 우리 맥주나 마시고 위스키 마실 거라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이 보르도가 영국 땅이었어요. 그리고 100년 전쟁 이거는
보르도를 되찾으려고 하는 영국 잔 다르크 맞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1337년에서 1453년까지 그 노르망디 그리고 여기 프랑스 직계 왕가가 영토 아닌 그 본건지를 놓고 소유권을 영국이 가질 것이냐 프랑스가 가질 거냐 해서 100년간 국시적인 산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국가적인 총력전을 했어요. 그게 100년 전쟁이죠. 거기에 이제 잔 다르크가 나와요. 근데 왜 히딩크와 샤또 딸보는 또 뭐냐? 왜냐면 샤또 딸보가 너무나 유명해요. 이 샤또 딸보 와인 그 뭐 커뮤니티 가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딸보 뭐 나왔는데 뭐 이거 얼마 살까? 뭐 이 샤또 딸보가 한 5등급 정도 될 걸요? 4등급인가 5등급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뭐 퀄리티 좋습니다. 그럼 보르도 와인하고 잔다르크 무슨 상관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토리 찾아보세요. 뭐 대량은 이 딸보트 장군이에요. 딸보트 장군이 어떤 전투에서 잔다르크한테 대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죠. 뭐 그래서 딸보트가 이 도망가다 이제 도망이라기보다는 잡혀요. 포로로 잡혔는데 이제 돈을 내고 협상금 내고 풀려나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 프랑스를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 장군이니까 정말 그걸 지켰어요. 영국 장군이죠. 영국 장군인데 어디 있었어요? 보르도에. 영국 땅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뭐 백년 전쟁에서 보통 이제 잉글랜드 대부분이 잉글랜드 세력이 다 이제 보르도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 보르도 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스티옹이라는 전투에서 이제 막 싸워요. 거기서 싸우다가 사망해요. 그래서 보르도의 에서는 샤 딸보 장군은 영국 사람이지만 이 보르도 지역은 영국을 더 잉글랜드를 더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샤또 딸보라는 딸보 장군을 기억하는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2002년 그 월드컵의 4강 신화를 만든 히딩크가 이 딸보 와인을 좋아한다라고 그래가지고 히딩크의 와인이라고 했어요.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보르도 지역은 100년 전쟁에 지고 나서 영국의 이제 편을 들었다고 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프랑스의 차별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저 정통 프랑스의 그 파리 근처에 있는 보르고뉴하고 성향이 어떻겠어요?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 보르고뉴에서 보르도 와인을 마실까요? 절대 안 마셔요. 보르도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마실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엔 뉴질랜드. 뉴질랜드 하면은 말보로 지방을 생각하세요. 말보로. 말보로 가서 뭐예요?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에요. 뉴질랜드는 소비뇽 블랑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말보로. 그래서 이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은 실패가 없어요. 어떤 거든요. 뭐 우리 보통 클라우디 베이 뭐 이걸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 말고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좋은 와인들이 저는 거의 뭐 뉴질랜드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을 시도해서 실패를 본 게 거의 없어요. 12,800원에 그 이마트에서 판매했었던 그 코노라는 와인. 얘도 정말 산도 짱짱하고 회랑 먹어도 정말 좋고 뭐 어떤 음식하고 먹어도 좋습니다. 코노 또뭐 킴프로포도 좋지만은 그 베비치 블랙 베비치 블랙 같은 것도 좋고 빌라 마리아도 맛있고 마투아도 뭐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피노누아도 피노누아는 어디서 만들어요? 부르고뉴죠. 피노누아 하면 무조건 부르고뉴예요. 여기가 최고죠. 부르고뉴에선 피노누아 단일 품종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요. 로마네 꽁띠 뭐로 만들어요? 피노누아로 만든 거예요. 로마네 꽁띠. 부르고뉴니까. 자, 근데 이 뉴질랜드에서도 정말 좋은 피노누아를 만들기 시작해요. 물론 부르고뉴하고는 전혀 달라요. 산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뭐 아무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뭐 아주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말보로예요. 중간 여기 북섬 남섬 있는데 말보로가 있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보통 아와테레라고 하는 아와테레 지역하고 그리고 요게 그 라이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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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테레 라이와오 이렇게 그 두 군데인데 한쪽은 좀 더 남쪽에 있고 한쪽은 좀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좀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두 군데는 전혀 달라요. 이게 보통 와인에는 그 두 개 있는데 아와테레, 아이라오, 아와테레, 와이라오, 와이라오하고 아와테레 이 지역인데 아와테레 쪽이 조금 더 그 서늘해요. 그러니까 서늘하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풀향이 더 난다는 거죠. 여기가 좀 더 따뜻, 와이라오는 좀 더 따뜻하니까 뭐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열대 과실이 더 풍격이었죠. 거의 다 열대 과실이 있지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그래서 아까 코노 같은 경우에는 아와테레 쪽에 그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산도가 높고 풀냄새가 조금 더 나. 그리고 베비치 블랙이라든지 뭐, 뭐 이런 거, 머드하우스 이런 건 와이라우 쪽, 킹 크로포드 좀 썩죠. 러시안 잭 이것도 아와테레. 러시안 잭도 그래서 산미가 굉장히 짱짱해요. 러시안 잭, 아와테레 쪽에. 여러분 저 이 유튜버들 그 뉴질랜드 와인에 대해서 설명한 유튜버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와인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 화이트 와인에서 있어요. 피아진이라는 그 성분이 있고 이게 화학 성분이잖아요. 피아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모노테라핀 이런 게 있어요. 자, 피아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피망하고 아스파라거스 뭐 그리고 그린 이 뭐야 그 잔디 이런 향이 나는 게 바로 피아진이에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피아진 제로. 그러니까 이런 풀 냄새가 안 나고 정말 좀 더 포도에 가까운 그리고 과실 향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와인 메이커도 있어요. 그 사람은 피아진 제로. 피아진 나쁜 거야. 근데 피아진 절대 나쁘다라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모노테라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약간 오크 숙성할 때 부캐로 박스생해요. 스텐을 하면 안 나와요. 오크 숙성을 해야만 모노테라핀이 나와요. 뭐 장미, 뭐 리치 이런 그 장미향이란 리치 그 과일 있죠. 그런 향을 나요. 그래서 이 모노테라핀 향이 나는 그런 거는 바로 뭐였어요? 오크 숙성을 통해서 부캐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사이올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올 성분 중에 사이올이라는 성분은 요건 뭐 패션 프루트, 자몽, 뭐 이런 열대 과일 있죠. 열대 과일의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올이나 혹은 모노테라핀, 사이올, 모노테라핀 요 향이 있었을 때 진짜 향이 그냥 뿜하는 거예요. 그냥 탁 들자마자 와우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호주는 뭐라고 그랬죠? 쉬라즈. 근데 이거는 프랑스의 북부론, 프랑스의 북부론은 뭐를 생산하냐면 쉬라를 생산해요. 프랑스에서 보면 이제 론 지방은 쉬라를 만들어요. 에르미타주라고 그러는데 에르미타주 이것도 뭐 스토리가 있죠. 뭐 운둔자의 와인에서 전쟁에 갔다가 십자군 전쟁에 갔다가 뭐 폐잔병이 돼서 거기에 지역에 머물면서 와인이나 키우고 와인 만들고 이러고 살았다는 그 북부론 쉬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부론 지방 에르미타주라는 와인은 뭐예요? 쉬라를 써요. 근데 보통 호주의 쉬라즈라고 쓴 거하고 같아요. 근데 맛을 비교해 보면 재밌겠죠. 같은 품종인데
에르미타주라고 하고, 그거는 북부 론이에요. 론 지방의 그 와인과 또 호주의 쉬라즈라고 하는 와인을 두 개 비교해보면 때루와에 따라서 얼마나 맛이 다르게 날까. 그래서 우리 옐로우 테일 이거 잘 알잖아요. 쉬라즈라고 써 있죠. 이건 뭐 좀 젓가라면 보통 투 핸즈 그리고 뭐 펜폴즈라고 있죠. 펜폴즈 이런 브랜드는 조금 고급이죠. 여기 보면 이제 스크루캡스잖아요. 스크루캡스면 싸구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자연보호 뭐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스크루캡을 써요. 스크루캡이라는 것은 우리 와인은 더 이상 뭐 숙성이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스크루캡을 쓴 거는 숙성하기보다는 언제 먹어도 뽕따 하고 조금 브리딩만 조금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리딩이 뭐라고 했어요? 브리드, 숨쉬다. 브리딩이에요. 숨쉬게 하다. 와인이 갇혀 있었으니까 산소와 만나서 좀 숨을 쉬게 되면 와인이 원래 갖고 있던 그 풍미를 샥 하죠. 그래서 디캔팅 한다라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디캔팅하고 사실은 다른 거죠. 디캔팅은 그 옛날에 와인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 찌꺼기들 많이 있어요.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 소믈리에가. 왜 걸려요? 부자들 공장님, 백장님한테 주는데 좀 깨끗하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러냈죠. 근데 걸러내는 와중에 어떻게 돼요? 공기와 숨을 쉬죠. 그래서 와인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그게 디캔팅, 브리딩, 에어레이팅 다 비슷한 말입니다. 에어레이팅, 에어를 레이팅하다, 에어를 쏘이다, 에어레이팅, 디캔팅 그리고 자,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게 뭐예요? 말백. 말백이에요. 뭐 강력하고 굉장히 진하죠. 그리고 탄닌이 굉장히 부드러운 탄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칠레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 아르헨티나는 분명한 이 말백이라는 걸 갖고 있고 세계 와인 생산의 한 5위 정도 돼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보통 멘도사 지방에서 이제 생산하는데 아무튼 저 말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말백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와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아르헨티나는 때로와가 엄청나게 말백이 맞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칠레는 보르도와 비슷해요. 칠레는 블렌딩 하는 까베네 소비뇽하고 예. 자, 근데 얘네는 정말 포도 재배의 이상적인 자연환경이 칠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동력이 저렴하죠.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그 9세대보다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뭐예요? FTA 했죠? 그래서 실내 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 값보다도 더 싸거나 비슷한 가격대의 와인이 들어와요. 근데 프랑스 와인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그 가격에 퀄리티가 높죠. 왜? 자연환경은 좋은데 노동력이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 재배하고 양조 역사가 460년 이상이에요. 콜럼버스가 뭐 발견하고 뭐 그때부터 포도 심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가 1554년도에 스페인의 그 선교사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1522년에 코르테스 아시죠?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로 가져온 거를 페루에서 갔다가 페루에서 다시 칠레로 오고 그래서 1500년도에 1500년, 1400, 1500년, 1500년대에 이미 포도 심고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와인의 역사가 엄청나죠.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몬테스 알파 그리고 1865 유명하죠. 굉장히 좋은 술입니다. 자, 다음 미국. 미국은 워낙 때로화가 좋아서 맞습니다. 와인이 진해요. 그리고 강해요. 화이트는 뭐예요? 샤도네이, 오크행이 굉장히 강하죠. 물론 미국에서도 신대륙 발견의 500년 전에 이미 포도가 재배됐어요.
근데 유럽식 재배 포도는 멕시코를 통해서 200년 전에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와인 생산은 뉴욕주에서 처음 했어요. 그러나 뉴욕주에 이런 데는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가잖아요. Go West. 서부로 가면서 이 서부에서 심어본 포도나무도 가져가는 거예요. 왜? 술 먹어야 되잖아요. 와인. 갔더니 캘리포니아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금주법이죠. 금주법 때문에 뭐 별로 와인이 그냥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80년대, 제가 이제 80년대에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미국 와인은 별 볼일 없었어요. 제가 나파밸리에 그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그 필드 트립을 가서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었으니까 그 나파밸리에 필드 트립 가서 그 선생님 집이 그냥 와이너리 있는데 그 있어요. 들어가면 지하에 탁 그냥 와인 그 셀러도 들어갔었어요. 먼지 쫙 있는데 잔 하나 꺼내가지고 와인 탁 따서 거기서 주고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80년대 사이에 와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아까 로버트 몬다비. 그래서 UC 데이비스라는 데가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 있는 UC 데이비스에서 와인 양조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연구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UC 데이비스에서 양조학을 배운다 그러면 미국은 뭐 굉장히 넓게 와인을 재배하지만 가장 유명한 게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죠. 제일 유명한 게 나파밸리. 그리고 오레곤, 오레곤과 워싱턴의 피노누아. 왜? 위도가 이 부르고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때루와. 자, 미국에는 나파밸리가 유명하고 미국의 메리티지 와인 혹은 컬트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메리티지는 뭐냐? 보르도처럼 만든 거야. 이태리는 뭐였죠? 슈퍼 투스칸. 이태리의 슈퍼 투스칸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르도의 전통적 그 뭐 블렌딩 방법으로 해서 만들고 또 뭐 이런 표기 같은 거 할 때 원래 그 사실 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이런 규정 그 뭐라고 쓸 수 있다. 근데 그 규정을 다 어겨. 왜? 난 그거 필요 없어. 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래. 미국 또라이들처럼. 그게 바로 이 스크리밍 이글 뭐 이런 애들. 얘가 엄청나죠. 뭐 몇백 몇천 하는 와인이에요. 스크리밍 이글. 뭐 그리기 치히로스 이거 뭐 파리의 심판이라는 데서 우승하고 뭐 이런 인시그니아 오퍼스원. 이 오퍼스원이 가장 또 이야기가 있죠. 오퍼스원 요거 보면 여기 사람 얼굴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로버트 몬다비하고 또 로칠드하고 로칠드는 누구예요? 유럽 그 프랑스의 로칠드 가문 아까 얘기했었죠. 무똥 로칠드, 라피트 로칠드, 로칠드 가문 프랑스를 대표하는 와인 메이커와 로버트 몬다비 미국을 대표하는 와인 메이커가 둘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퍼스 1이에요. 여기서 최고급 와인 나옵니다. 요것도 한 80만 원 가죠. 빈티지별로 다르지만 뭐 60만 원에 뭐 나왔다 그러면 뭐 이마트 장터 줄 서기 그러면 막 가서 사고 그러는 게 이거죠. 인시그니아. 자, 그러니까 아까 뭐 로칠드처럼 와인은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와인이 최고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태리도 가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슈퍼 투스칸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프랑스가 역시 와인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리딩 컨트리였죠. 자,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비쌌고 프랑스 와인을 먹어야 이게 좀 품위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6년도에 어떤 기자가 뭐를 했냐면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어요. 라벨을 가리고 뭔지 모르고 맛을 보고서 이 와인이 어떤 게 좋다라고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파리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바로 프랑스 와인 업계의 자존심을 깨버린 거예요. 즉 미국이 이긴 거예요. 미국 와인이. 나파 와인이. 자, 그래서 이 파리의 심판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어떤 제품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미지하고 그 브랜드 효과.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야. 야, 이거 샤넬이야. 이거 루이비통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얼마나 큰지를 실증한 유명한 사례죠. 1976년도에 파리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그 와인 평론가, 유명 평론가 11명이 모여서 미국 와인하고 프랑스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공정을 하게 한다라고 해서 9명이 프랑스인이에요. 그리고 2명이 그 테스트하는데 그 스티븐 스퍼리어라고 하는 이저 미국 사람, 이 사람이 와인 학교 원장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혁명적으로 미국 와인이 이긴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냐? 1위가 스택스 립이라고 하는 미국 와인이 2위는 뭐 무통 로칠드 뭐 있지만 5위가 미국 와인. 7, 8, 9, 10 다 클로드바. 화이트 와인은 어떻게 돼요? 샤토 몬텔리나라고 샤토 몬텔리나 이게 1위하고 2위 메르소하고 그 다음에 3위부터 4위 미국 와인. 그러니까 미국 와인이 그래서 와인 미러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걸 다뤘죠. 우리는 음악인의 음악을 즐기는가 아니면 제가 만든 그 즐기는가. 한번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고요. (2007년 1월 12일) 날 워싱턴 지하철역에 조슈아 벨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공연을 했습니다. 1070여 명이 지나간. 아따 뭔 소리요? 실제 영상으로 보자고요? 실제 영상을 볼게요.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는 특집 기사에서 예술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 부족, 무심함을 한탄했으나 우리는 음악 그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음악이 갖고 있는, 연주자가 갖고 있는 그 주변 맥락을 즐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 그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음식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즐긴다는 거죠. 네, 아니 뭐 아재하고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그러니까 조슈아 벨이라고 이제 불러줬을 때는 이게 얼마짜리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예요. 이 비싼 조슈아 벨이라고 했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 하고 가서 갔는데 길거리에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조슈아 벨이라는 걸 감추고 아까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하고 갔죠. 했더니 듣보잡이 된 거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연주였어요? 아니면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프랑스 와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명성이 프랑스 와인을 프랑스 와인답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맛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뇌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감각기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면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뇌를 통해 뇌에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오감으로 뭐가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는 뇌에는 빛이 없는 감옥에 갇힌 두개골 이 안에 있는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봐요?
코에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 혓바닥, 손바닥, 뭐 몸 이런 데 감각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뭐라고 그랬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뇌로 본다고 그랬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뇌로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대로 맛을 본다라는 것은 이 맛은 향으로 사실은 맛에 영향을 줘요. 향이. 근데 향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기억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억에 있는 것들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스키마. 이 기억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맛을 내가 느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기억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정보를 듣고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조시아 벨이다. 그러면은 와우 하는 거고. 이거 스타벅스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블루버틀이다. 그러면 블루버틀 커피야. 뭐 아니면 뭐 누가 믹스한 뭐 누가 블렌딩 배전해 가지고 뭐 무슨 커피야. 그러면 오 역시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겉에다가 메가 커피 아니면 뭐 백다방 이래 놓으면 아이씨 실제 속에 들어 있는 건 아까 그 고급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그럼 보통은 감각 통로, 시상이라는 감각 통로로 들어가는데 시각, 청각, 체감각은 미각은 맛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해마로도 들어가고 후각은 100% 해마, 즉 기억 회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그 향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한 비싼 와인을 맛으로 구별하는 사람이 화이트 와인은 53%, 레드 와인은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서 해봤거든요. 578명을 돼. 저렴한 와인, 더 비싼 와인 그걸 맛만 갖고 구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53%, 47%라는 얘기 뭐예요?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면 비싼 와인, 뒷면이면 저렴한 와인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또 같은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와인을 3차례 마시게 한 다음에 와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봤어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데도 전문적 훈련을 받은 그런 감정사들도 보통 와인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점의 편차가 있었다. 한 번은 86점 주고 한 번은 94점 주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86점, 94점. 사실 1점 차이 가지고 와인 우승하고 안 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8점 차이가 나고 막 이런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리고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정도로 일관적인 평가한 사람이 전체 그 와인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 1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와인 대회에서 좋은 평가 받는 거. 그거는 올해의 와인 뭐 이런 건 순전히 운빨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어느 정도 퀄리티는 받쳐줘야 되겠죠. 자, 그럼 와인 맛을 왜 감정하기가 어려우냐? 엄청나고 복잡하고 미묘한 와인의 화학 성분이에요. 그리고 당도, 산도, 탄닌 이런 성분의 종류가 포도에 따라 다르고 그 포도가 자란 토양에 따라 다르고 또 발효에서 쓴 효모, 첨가제에 따라 다르고 숙성할 때 어떤 데다가 숙성을 했는지 그래서 와이너리에서 같은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생산해도 다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 어떻게 하고 보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같은 박스에 있어도 그 와인이 맛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와인의 맛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요인은 뭐냐? 혓바닥이 아니라 후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맛은 혓바닥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먹을 때 이 후비강이라고 그래요. 이 안쪽에 코와 통하는 데에서 이게 향이 전달되거든요. 그때 느끼는 게 중요한데 그 향만 해도 알려진 게 400가지. 아무리 반복적인 훈련을 하더라도 미세 차이까지 정말 확실하게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와인은 어떻게 봐야 되냐? 누구랑 마시는지, 내가 그날 기분이 어땠는지, 또 누구랑 함께 어디에서 먹는지, 서빙 온도가 어떻게 됐는지,
와인잔은 어떤 잔에서 먹었는지, 함께 먹은 음식은 뭐였는지 라고 하는 그 주변 맥락이 더 중요하다. 그걸 우린 즐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야, 이 와인이 뭐 1등한 와인이야. 야, 아주 맛있네. 그러고 먹으면 벌써 이미 거기에서 맛있네라는 그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느끼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죠. 부정적인 얘기 하는 순간에 벌써 와인은 맛이 없어요. 자, 비슷한 커피도 이런 얘기 있죠. 1,300만 원짜리 머신을 도입했대요. 그때 편의점 커피가 스벅과 투썸을 이겼대요. GS25에서 요즘 커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GS25에 1,300만 원짜리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을 갖다 도입해가지고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뭐 쭉 했더니만 바리스타 해서 테이스팅 했대요. 블라인드로 했대요. 그랬더니 뭐가 이겼어요? 편의점 커피가 다 이겼어. 예. 프랜차이즈 어디 했죠? 스벅하고 CJ에서 하는 했는데 아무튼 공정성에 뭐 제기를 하고 뭐 했다는데 결국 이 블라인드 테이스트 이게 왜 이런 결과를 낳게 했느냐? 뭐 임의적으로 평가자를 선정하고 테스트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이 되면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 뭐 순위하는 거 신중할 것. 앞서 본 거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맛을 이게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 우리한테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죠. 플라시보 효과가 뭐죠? 이게 가짜 약이에요. 약이 아니라 그냥 뭐 설탕가루예요. 근데 이게 아주 대단한 그 치료제다라고 하고 먹이면은 병세가 진짜 호전돼요. 그래서 약이 아니니까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심리적인 요인으로 의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맛있다라고 했더니 진짜 병이 낫는다니까요. 가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플라시보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맛있다 라고 들었어요. 비싸다라고 했더니 진짜 맛있었다. 선생님 뭐 주시다 약 때문에 우울증이 깨끗하게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비타민 준 거예요. 약 효과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죠. 자, 근데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죠?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같죠.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가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품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조각품과 내가 사랑이 통해 가지고 뭐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피그말리온.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 얘 잘한다 라고 하면은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져. 그러니까 하버드 심리학과 그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해서 칭찬이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샌프란시스코 학교에서 20% 정도 학생들을 무작위로 그냥 뽑았어요. 그래서 명단을 갖다가 교사한테 무작위로 뽑은 명단을 주면서 얘들이 지능이 높은 애들이야 라고 하고 딱 봤어요. 8개월 후에 봤더니 걔네들이 평균 점수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더 높아졌어요. 왜? 선생들이 얘는 머리가 좋은 애야 해서 좀 더 신경 쓴 거죠. 그 로젠탈 효과예요. 관심을 갖고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면 바라는 대로 좋게 돼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와인은 좋은 거야.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본다. 그 기대만 하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는 골렘 효과라고 그러죠. 야, 이거 맛없어. 그러면 진짜 맛없어요. 얘 나쁜 놈이야. 그럼 진짜 나쁜 놈 돼요. 그래서 와인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사람 사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명품 공화국. 대한민국의 낯선 자화상에서 뭐 핸드백 좀 지나지만 이 오픈런 팬데믹에서 아주 새로운 그게 나온 거죠. 뭐 리셀이 되면서 그냥 백화점에 가가지고 오픈런에서 이거 살려고 샤넬백 살려고 가격이 인상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살려고 그래요.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살려고 막 하고. 근데 비싸졌는데 왜 사람들이 사죠? 비싼데 왜 사죠? 돈이 많아도 못 사요. 이렇게 해요.
에르메스 셀러가 이 버kin법 구매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매장 간다고 그냥 내가 돈 있다고 에르메스 가서 버킨백 살 수 없죠. 가서 실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뭐 내가 뭐 사고 해가지고 실적을 쌓아야지 그때 이제 나중에 버킨백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바로 베블런 효과를 노린 거죠. 가격이 오르면은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과시적 소비라고 그러죠. 내가 과시하려고. 가격이 오르는데도 내가 사는 거야. 비싸지니까 난 못 사. 그러면 나는 이 가오가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점점 좋은 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블런 효과, 과시적 소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와인도 마찬가지로 과시적 소비랍니다.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가 있죠. 편승 효과라고 그러죠. 밴드웨건.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 친구가 뭐 티셔츠 이런 거 입었어. 그러면 나도 하나 입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상품을 막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린이들이 와인 막 이러니까 뭐 무슨 와인 하면 그거 꼭 가봐야 돼. 밴드웨건이에요. 야, 그 와인 먹어야지 좀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그거 좋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밴드웨건. 그래서 나의 주체성이 없이 남이 그 좋다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거는 앞서 얘기한 베블런 효과와 같이 해서 어떻게 돼요? 비싼 와인이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물론 투자로서 좋습니다. 비싼 와인 지금 세일할 때 지금 사놓으면 지금 산 와인이 제일 싸요. 왜 그럴까요? 와인은 1000병을 생산했으면은 10년 뒤면 어떻게 돼요? 다들 마시고 몇 병 안 남겠죠. 그럼 와인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숙성이 됐으니까 숙성시키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내 전기값 나가지 뭐 나가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소성과. 그러니까 베블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시적 소비라니까. 야, 나 이거 2개밖에 없는 거. 네. 비싸. 뭐 1000만 원이야. 사. 자, 또는 이제 파노플리 효과가 있어요. 우리 와인 업계에서도. 파노플리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사잖아요. 그럼 그거 쓰는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내가 블루바틀 커피를 마시면 블루바틀 커피를 뭐 장동건이가 마시더라고. 나도 장동건이하고 동급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파노플리가 뭐냐면 소속감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속한 그룹하고 동일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무슨 카페에 있으면 아니면 내가 무슨 뭐 밴드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 무슨 와인을 마시더라. 그럼 나도 그럼 나는 그 와인을 먹으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되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입맛도 다르고 뭐 돈도 있는 재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나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일하다는 생각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돼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가산탕진하는 거죠. 신분 상승을 바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내가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서 이 와인이 정말 좋고 이 와인을 마심으로써 내가 여기서 이 와인은 보르고뉴의 그 화이트인데 샤블리 지방의 샤샤누 몽라시의 와인인데 이건 누가 만들었더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야 얘는 이쪽에 있는 뭐하고는 좀 이걸 그냥 내가 찾아가면서 내 입맛과 내 후각과 이거 시각을 어떻게 보면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장 깨기라고 그러죠. 가서 이거 나 마셨어. 인스타에 하나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떨까?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있죠. 사회학자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소비자가 물건 구매하는 그 행위에도 그 사람의 이성적 자아가 이상적인 어떤 그 자아가 반영된다고. 그래서 누구나 명품 브랜드에 시선이 끌린다고. 누구나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봐, 가방 멋지다.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 했어요. 그러면 커리어
특정 집단이 선망하는 사람이 동일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샤넬백 가격이 떨어져서 리셀업자가 날라. 왜? 가격 비싼데 너무 많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대중성이 늘었죠. 얘도 들고 쟤도 들어요. 옛날에 지영이백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죠? 루이비통 보스턴 백이 하도 루이비통 그걸 보스턴 백을 여자들이 들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이름이 지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든다 그래서 지영이 백이라고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샤넬도 결혼식장을 갔더니만 누구나 다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샤넬. 친구 결혼식장에 갔더니 5명에 1명꼴로 샤넬백을 들었대요. 예전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너프 효과라는 게 나와요. 스너프 효과는 뭐예요? 나는 너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노플리 효과 때문에 그냥 그 물건을 동일한 유명한 사람이 쓰는 거, 내가 선망하는 사람이 쓰는 그 제품을 사. 뭐 슈퍼 투스칸을 마셔야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슈퍼 투스칸을 마셔. 그랬더니 슈퍼 투스칸을 마시던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갑자기 부르고뉴 와인으로 가더라. 그럼 부르고뉴 와인을 왜 왔냐? 남들이 다 개나 소나 이거 따지니까 나는 남들과 차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찾는 제품은 소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죠. 백로 효과라고 그러죠. 다들 입었어. 그때 나 이거 안 입어. 리더죠. 난 남들과 달라. 요거를 이렇게 해요. 제품은 이 상품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처음에 태어날 땐. 근데 얘가 실제로 사람한테 갔을 때는 어떻게 되면 얘는 벽의 역할을 하고 브릿지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브릿지는 뭐예요? 내가 파노플리처럼 이 옷을 입으면은 저 사람과 같아지겠다. 저 옷을 입은 사람과 같아지겠다라고 하고 브릿지를 놓죠. 그러면은 그 같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래 입던 사람은 그 옷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입어요. 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오클래시시즘이라고 하는데 그 방적 기술 뭐죠?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염색이라는 것 자체가 직조를 해서 염색하는 게 굉장히 돈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게 뭐예요? 고급이에요. 한국은 백의민족 그러는데 사실 그래서 귀족들은 컬러풀한 걸 입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직조 기술과 염색 기술이 쫙 되면서 싸지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해요? 귀족들이 입던 그 컬러풀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것들이 다 입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입어요?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걸 네오클래시시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브릿지를 놓고 월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연봉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봉 5억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5억 받겠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고 평균 연봉이 10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상대적 비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남을 봐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컴퓨터를 해가지고 뭘 누르면은 문제를 풀면은 보상을 해주는 여기 문제를 풀어요 컴퓨터로. 그럼 보상을 줬어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보상 이게 생기니까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돈을 내가 벌면 좋아져. 남들이 나보다 더 벌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 그걸 이제 심리학자 미국의 레온 패싱거라는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 비교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평가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와인이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10만 원대 와인을 먹어. 나는 7천 원짜리, 8천 원짜리 먹는데 10만 원짜리. 그러면 이 와인이 실제로 가다 보면 올라갑니다. 가격대가. 근데 내가 그냥 아무런 그 나에 대한 그 주관적 관점을 갖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걸 마시는데 쟤는 저걸 마셔. 그래 불행해. 그렇기 때문에 나도 파너플리 하자. 저 사람 먹는 거 먹어보자. 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도장 깨기 식으로 남들이 마신다라는 것만 그냥 쫓아다니다가는 그때는 우리 와인 맛도 못 보고 와인이라는 그 어떤 그 덫에 그냥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와인은 어떻게 즐기는 게 좋으냐. 첫째는 어떤 것나 마찬가지로 기본을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을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해요. 훨씬 더 지식은 여러분의 먹는 것이 됐건 마시는 것이 됐건 입는 것이 됐건 어떤 것이든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알게 되면은 아는 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와인의 종류,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와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각 나라별로 들어가고 각 나라에서도 어떤 생산자냐, 그리고 어떤 빈티지냐까지 유럽의 경우에는 따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겠죠. 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 부르고뉴 스타일이 있고 블렌딩을 하는 보르도 스타일이 있다. 부르고뉴는 싱글 오리진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와인이 나오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하면은 말백, 호주 하면 쉬라, 칠레의 보르도 블렌딩, 그리고 몇 가지의 브랜드들, 이런 것들 정도 알고 있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와인 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유럽의 그 와인들은 그 라벨에 안 써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떠한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느냐를 보면은, 그리고 어떤 포도를 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예전에 내가 그 포도 종류를 마셨는데 그거는 미국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거는 스페인 거야. 그러면 맛이 어떻게 다를까? 그걸 한번 기억, 맛도 기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 이런 걸 한다면은 훨씬 더 재밌게 와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